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 시민의 위기 상담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감염 재난이라는 위기를 현재 맞이해서 서울 시민에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코로나 바이러스 19 심리 지원단 이것을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리 지원단에서는 주로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의 환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큰 규모의 서울 시민 모두에게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마음 처방전,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감염 공포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마음 처방전 발행을 매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시민들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짜 뉴스를 제보하거나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엉뚱한 정보로부터 이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가짜 뉴스 판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자, 또 자가격리자, 또 특히 아이 때문에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처방전은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covid19 서울마인드.org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카드 뉴스도 보실 수 있고 마음 처방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가짜 뉴스 판별 같은 것도 하고 마음 처방전 발행하고 혼자서는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정신과 전문의 저와 또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시면서 이 사회복지학 박사이신 송영매 연구원 분, 그리고 또 저희 의학적인 정보를 자문해주고 있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김인병 교수, 또 아주대 내부비내과 김대중 교수를 포함해서 그런 의료진들의 자문을 함께 받고 있고, 또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원래 함께 그 위기 상담하던 상담팀까지 함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WHO에서 이 위기 소통에서 최근에 강조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보의 가시성입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대처하면서 서양에서 개발된 정보를 아프리카에 전달하면서 굉장히 그 위기 소통에 실패해서 그런 이제 뼈아픈 교훈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팀 내에는 소셜 미디어를 조금 더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이 함께 결합해서 이 마음을 다루는 정보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독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카드 뉴스만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른 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원래 이런 활동들이 예전에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도 있었나요? 사실 신종플루 때는 그런 조직이 전혀 없었고, 저희가 이런 감염 재난에 관해서 사람들의 공포를 다뤄주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국가적 지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이제 메르스 때부터입니다. 메르스의 공포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컸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지만 메르스 때 복지부 산하에서 이 메르스 심리 트라우마를 대처하는 심리 통합 지원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또 정신과 학회에서 또 팀을 운영해서 특히 그때 이제 자가격리라고 하는 걸 처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자가격리자의 정신건강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때부터 이런 대감염 또는 지역사회 감염 때 정신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는 특별히 이제 좀 더 시민 친화적인 이 지원단을 운영하지만 복지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반한 통합심리 지원단을 운영해서 감염자, 이제 자가격리자, 이제 이런 분들, 특히 이번에는 집단 그 자가격리가 있었잖아요. 2천,
아산, 진천 이런 곳에서 14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낼 동안 그분들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꼭 그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그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리 지원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심리 지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현 정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전보다 훨씬 나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나도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쭉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위기 상담은 계속 저희가 하는 상담인데요. 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위기 상담은 현재는 이제 4개월만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후유증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집단적인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는 개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정신 건강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그 공적 서비스를 주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겼다고 한다면 기존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게 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4.16 그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부터 해서 이제 포함해가지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맡아서 이제 이 부분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또 지속적인 어떤 그 집단 상처가 된 그룹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중앙 정부랑 또 협력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마 계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확한 개념은 뭡니까? 사람들이 감염 재난이 있으면은 좀 역설적으로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불안하면 사람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게 되면 결국 감염이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나왔죠. 그래서 뭐 옛날에도 무슨 뭐가 전염병이 돌았다 하면은 그 다 어디 사람을 모아놓고 진료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 사실은 더 죽는 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제 인플루엔자 포함해서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1918년에 미국에서 사실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 불안해도 모이지 말자. 특히 모여야만 하는 공간에 모이지 말자.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모여야 하는 공간 하면은 직장, 교회, 학교였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1918년 인플루엔자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 결정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정말 그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신도를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좋다. 지금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당시 한 3개월 정도 목사님이 찾아다니고 예배를 보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주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동시에 이러면서 우리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그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 서로 만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아마 지금 현재 그 미국 CDC나 WHO도 가장 그 권하는 감염 전파의 정책 중에서 약을 쓰지 않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정책이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옆 사람하고 뭐 몇 미터 이상 떨어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 모이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팩트 시트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의할 때는 이제 큰 두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모였을 때도 거리를 둬라. 이 마이크로하게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내과쌤이나 감염내과쌤들이 말하는 세 발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미국식으로는 6피트, 6피트를 떨어져라. 그래서 6피트는 근거가 뭐냐? 재채기를 했을 때 뭐 전파되는 정도가 그 정도다라고 하는 아마 그들의 근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6피트. 6피트를 떨어져서 지냈으면 좋겠고 악수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특히 이렇게 모여 있지 말고
뭐 그다음에 이제 손을 씻고 만나고 등등 어쨌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 만났을 때도 어떤 간격과 거리를 두고 만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회합이나 미팅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한다. 예방의학자나 역학자나 이 내과 의사 분들이 이 효과를 측정했는데 어쨌든 가장 효과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도 지금 특히 약이 없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일 효과적이다. 요즘 학교도 휴교하고 있고 교회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하는데 회사를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도 사실 이제 저희는 지금 다 재택근무 기준이 없어가지고 다 회사마다 혼란스러운데 사실 이제 감염 재난 시기에는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 재택근무거든요. 재택근무, 유연근무.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정직한 정보의 공개. 감염 안 된 사람이 와야지 감염된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직한 이 정보의 공개는 또 개인의 사생활과 또 이제 같이 충돌이 있고 또 회사의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는 회사의 특성과 회사의 상황과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감염 재난을 여러 차례 겪은 어떤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천재지변에 있을 때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기업과 정부 또 기업과 노동자가 협의해가지고 사실 그 미국 CDC의 팩트시트에 보면은 이럴 때 뭐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고 기업주는 또 어떻게 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노동복지센터에서 어떻게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때 급여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거를 회사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그러고 있어서요. 그 지역에 있는 노동복지센터에 알아보시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본인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소개를 해줍니다. 이 기간에 본인의 근무 형태를 또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집 안에서도 거리를 좀 둬야 합니까? 그럼요. 뭐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 사실 거리에서 마스크 쓰는 거 효과 없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마스크는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가격리나 또는 이 자가격리를 포함한 이런 소셜 디스턴싱에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접촉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어떤 현재 굉장히 어떤 면역력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 가이드라인이 딱 있거든요. 화장실 따로 써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 취약한 사람이나 접촉자가 만진 여러 가지 가재도구나 가구의 일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쉽게 말해 집에서 지내지만 식사 포함해서 다 별도로 다 제공받고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잠복기 내지는 14일 대부분 이제 14일을 권하는데요. 14일 동안만 그렇게 지내도록 한다. 그거는 다 하여튼 원칙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자가격리 생활수칙.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건소에서 그 PDF로 된 파일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종이로 주기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셜 디스턴싱을 포함한 격리를 통해서 감염을 접근하자. 이제 이런 정책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본인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법적인 관여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법적으로 하는 건 카란틴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외출을 포함한 것을 할 때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결과가 에비던스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염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건지. 보통 이제 여러 역학자들과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방법을 왜냐하면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직장도 근무 형태가 바뀔 수 있고 또 종교적 활동도
중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감염 단계에서 이제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예, 그럴 때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건 어쨌든 팬데믹 그 대감염이나 지역사회 감염과 연관지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확실히 전파력이 떨어지고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염 단계가 초기 감염 단계가 있고요. 감염 확산 단계가 있고 감염 대감염, 지역사회 감염 대유행 단계가 있고 감염 회복기가 있고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될 타이밍은 대감염기에서 대감염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감염도 지속된 감염은 없어요. 기간이 짧았냐 길었냐의 차이지.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계속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곧 끝난다. 곧 끝날 고통인데 그 곧 끝날 시기까지 우리가 서로 상처 적게 주고 상처 적게 받고 또 이 기간을 조금 더 강하고 건강하게 통과했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고 돕고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 면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